저는 북한에서 의사였습니다.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수도 한복판의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했죠. 북한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존경받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도 없고 장비도 없고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수술실에서 손전등을 들고 환자를 수술했던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15살 소녀였습니다. 맹장 수술. 남한에서는 3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수술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전기가 나갔고 저는 간호사가 손전등을 비추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메스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능한 방관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북한 최고의 의학 교육을 받았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약 한 알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 참으라고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양에서 의사로 일하며 북한 의료 체계의 민낯을 보았고 결국 목숨을 걸고 탈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 의사였던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현실과 죽음의 강을 건너 자유를 찾기까지의 2000km 도피 여정입니다. 2010년 저는 30살이었습니다. 평양 중구역 인민병원 내과에서 근무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죠. 매일 아침 6시 30분 저는 낡은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양 사람들에게는 자전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었지만 저는 그것조차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의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환자들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환자를 본다는 것의 의미가 남한과는 달랐습니다. 동무의사, 약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한 환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대 할아버지였는데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인슐린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 간부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비축해둔 것이었고 일반 인민들은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마당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중국산 약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죠. 그 할아버지가 그런 약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을요.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의료가 무상이라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항상 전기가 나갔습니다. S선 기계는 장식품이었고 혈액 검사 장비도 대부분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청진기와 제 손만으로 진단을 내려야 했죠. 때로는 환자의 얼굴 색깔과 혀의 상태만 보고 병을 추측해야 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한의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다른 의사들과 함께 옥수수밥을 먹었습니다. 쌀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배급되었고 대부분은 옥수수나 감자로 끼니를 때웠죠. 의사라는 직업이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환자 가족들이 몰래 건네주는 사과나 감자가 저희의 실질적인 보수였습니다. 동무의사,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환자의 아들이 작은 봉지를 제 책상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안에는 삶은 감자 몇 개가 들어있었죠. 저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가족도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매일 작은 뇌물들을 받아가며 양심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퇴근길, 거리에는 우리는 행복합니다라는 구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의사로서의 삶인가? 하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탈출을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것이 제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제 인생이 바뀐 것은 2012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외래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응급실에서 급히 호출이 왔습니다. 출산 중 과다 출혈로 산모가 위험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서둘러 달려갔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산모는 26살, 저보다 4살 어린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수혈이 필요합니다. 빨리 혈액을. 산부인과 의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비축된 혈액이 없다는 것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그 산모에게 줄 수 있는 혈액이 없었습니다. 있는 혈액은 모두 당 간부 가족들을 위해 보관된 것이었으니까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수혈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이 도착하기도 전에 산모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혈액만 있었다면, 나만이었다면 당연히 살릴 수 있었을 생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외국 방송을 보았습니다. 같은 병원 의사였던 친구가 몰래 중국에서 밀수해온 USB를 보여준 것이었죠. 거기에는 나만의 병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시대의 병원입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 깨끗한 병실, 풍족한 의약품들. 환자들은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의사들은 오직 환자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응급실 장면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에게 즉시 수혈이 이루어지고 몇 시간의 수술 끝에 그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이걸 보고 모든 게 달라졌네. 우리가 배운 의학 지식도 환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도 진짜인데 이 체제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어.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출근할 때마다 환자를 볼 때마다 약이 없어서 진통제조차 처방할 수 없을 때마다 저는 그 USB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살짜리 남자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는데 항생제가 없어서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제 앞에서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건 다 드릴 테니. 그는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 아이의 부모는 장마당을 뒤져 중국산 항생제를 구해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런 곳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가을, 저는 본격적으로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지방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했습니다. 평양은 북한의 쇼윈도우였고 감시가 가장 심한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중국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돈은 국경을 넘으면 휴지 조각이 되니까요. 저는 환자들에게서 받는 뇌물을 조금씩 중국 위안화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의 환전상을 통해서였죠. 한 번에 많이 바꾸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 매달 조금씩만 바꿨습니다. 오늘은 2,000원만 바꿔주십시오. 환전상 아주머니는 별말 없이 돈을 세어주었습니다. 그녀도 이런 거래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천천히 돈을 모았습니다.
의사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저는 퇴근 후 개인 진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정보였습니다.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이런 정보는 아무에게나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잘못 물어봤다가는 보이부에 신고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를 통해 브로커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국경 지역인 함경북도에서 장사를 하러 평양에 왔다가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죠. 제가 그를 잘 치료해주자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밖으로 나갈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이 사람도 저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브로커의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 더 준비가 필요했으니까요. 가장 어려운 것은 평양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양 시민이 지방으로 이동하려면 여행증이 필요했고 그것을 발급받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에 있는 한 병원으로 의료 지원을 간다는 명목의 출장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병원 도장을 찍는 행정 직원과 친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물론 그에게도 큰 돈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거 위험한 일인 거 아시죠?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일주일이면 돌아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동생도 아무도 제 계획을 몰랐습니다. 알려주면 그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탈북자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저는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조된 출장 증명서, 중국 위안화로 바꾼 돈, 브로커의 연락처, 그리고 죽을 각오.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출장 간다는 말만 남기고요.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주셨고 아버지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기차는 이틀 동안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원래 하루면 가는 거리지만 북한 기차는 수시로 멈췄습니다. 전기가 끊기기도 하고 선로가 고장 나기도 했죠. 저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니 북한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 역 근처의 한 여인숙으로 갔습니다. 여인숙이라고 해봐야 방 몇 개뿐인 허름한 집이었죠. 평양에서 왔다는 의사 동무 맞습니까? 중년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에 건넙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 밤이요? 이렇게 빨리. 초소 교대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일주일 뒤입니다. 저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일주일을 더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행증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밤 11시, 저는 브로커를 따라 두만강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밤이었죠. 3월이었지만 날씨는 아직 추웠고 강물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입니다. 브로커가 강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이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300m만 헤엄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죠. 저는 옷 속에 비닐봉지로 싼 돈과 신분증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빨리. 순찰이 곧 돌아옵니다. 브로커의 재촉에 저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대에서 공부만 했던 저는 수영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세서 자꾸 떠내려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순간 저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헤엄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팔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쏴, 쏴.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물속에서 탕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물을 관통하는 소리였죠. 저는 숨을 참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손이 마침내 반대편 땅에 닿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중국은 탈북자를 붙잡아 북한으로 송환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짜 도피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자유를 느낀 것이 아니라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숨을 곳이라도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죠. 저는 죽을 수도 없고 잡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까지 걸어서 브로커가 알려준 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농가였죠. 문을 두드리자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평양에서 온 의사. 네. 어서 들어와. 여기서 며칠 숨어 있다가 다음 경로로 보낼 테니. 저는 헛강 같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뜨거운 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이었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아주머니가 급하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숨어. 공안이 온다. 저는 헛간 뒤쪽 집더미 속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밖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나온 것이었죠. 최근에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 없어요? 아니, 없어. 우리 집에는 가족밖에 없어. 혹시 수상한 사람 보면 바로 신고해요. 알겠어. 공안이 돌아가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잡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끌려가는 제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제 괜찮아. 나왔어도 돼.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집더미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요즘 단속이 심해져서 어려워. 일주일 동안 저는 그 헛간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밤에만 잠깐씩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니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사흘째인지 일주일째인지 헷갈렸습니다. 어느 날 밤 아주머니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내일 밤에 다른 탈북자 둘이랑 같이 이동할 거야.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가. 남쪽요? 어디로요? 광저우. 거기서 라오스로 갈 사람을 만날 거야. 한국까지 가려면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야 해. 저는 그제야 여정이 얼마나 긴지 깨달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것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밤
저는 다른 탈북자 2명과 함께 야간 버스에 올랐습니다. 한 명은 저보다 나이 많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20살 남짓한 젊은 남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브로커가 절대 대화하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버스는 이틀 밤을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국의 풍경을 봤습니다. 환한 불빛들, 높은 건물들, 달리는 자동차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광저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가짜 여권을 건네주었습니다. 중국인 여권이었죠. 사진은 제 것이었지만 이름과 생년월일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이 사람입니다. 절대 한국말 하지 마세요. 들키면 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북한 의사 김현수도 아니고 심지어 한국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중국 여권의 낯선 이름을 가진 정체성 없는 도망자였습니다. 광저우에서 라오스까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였죠. 가짜 여권을 들고 공항 입국 심사대를 지날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사관이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번갈아 보더니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야 했습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것은 중국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지 브로커가 저를 포함한 탈북자 5명을 작은 트럭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합니다. 라오스 경찰이 탈북자를 잡으면 중국으로 넘기거든요. 브로커의 말에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국으로 넘겨지면 거기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고생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밤새 정글길을 달렸습니다. 비포장도로라 트럭이 심하게 흔들렸고 저희는 서로 부딪히며 버텼습니다. 한 여성 탈북자는 계속 구토를 했고 젊은 남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국경 검문소가 가깝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밖에서 라오스 군인들과 브로커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트럭 뒤쪽을 열면 어떡하지? 우리를 발견하면? 몇 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검문소를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얼마를 뇌물로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 돈이 우리 목숨을 산 것이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은 뒤 우리는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방콕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도 중국도 라오스도 아닌 진짜 한국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것. 대사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일주일 동안 신원 조사와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의사였던 것, 왜 탈북을 결심했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때로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지만 이것이 한국에 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현수 씨, 한국행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내일 인천으로 가십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거의 3달이 지났구나. 부모님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탈북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이었는데 이륙할 때 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구름 너머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 너머로 가고 있다고. 5시간의 비행 끝에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해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태극기를 봤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그 깃발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공항 직원이 저를 맞이했고 저는 그대로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3달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육은 하나원을 나온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의사 면허를 따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의사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었거든요. 35살에 다시 의대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치킨집에서 배달도 했고 편의점 야간 알바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의사였는데 여기서는 치킨 배달을 하네요. 스스로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후 저는 한국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37살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나이였지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약이 있고 장비가 있고 전기가 끊기지 않는 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젊은 동료들 사이에서 나이 많은 신입 의사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가끔 사투리가 나오면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북쪽이요. 처음에는 탈북자라는 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것, 검사 장비가 작동한다는 것, 수술실 전기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 북한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여기서는 당연합니다. 얼마 전 당뇨병 환자 한 분을 치료했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살리지 못했던 그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환자에게 인슐린을 처방하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는 살릴 수 있구나. 여기서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제가 탈북했다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으실까? 밤에 잠들기 전에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평양에 남았다면 저는 여전히 무능한 의사로 환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매일 환자들을 살립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잃었고 조국을 잃었고 한때는 정체성마저 잃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 도망치고 정글을 헤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고 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도 언젠가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